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의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살다 보면 가치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살면서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가치관이 잘 맞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무탈하게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해왔고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가정을 꾸린다는 게 남편과 저 단 둘이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었던 모습이 살면서 점차 드러나게 되는데 정말 제가 알던 사람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오래 봐야 알고 같은 공간에 있어 봐야 한다고 하더니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애초에 상상을 했던 적도 없었고요. 가치관이 잘 맞고 저와 생활 습관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그 가면의 소가 정말 큰 불효를 저지를 뻔했던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 대신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정말 엄하게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부모님께서는 사람들 눈에 소위 말하는 금쪽이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항상 똑부러지고 조신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었어요. 공부를 못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예의가 없는 것은 부모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짓이라고 하시면서 제 성적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으셨지만 제가 어디 가서 남들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건 치가 떨리게 싫어하셨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 부분이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라 여기며 살아왔어요. 학창 시절에도 그랬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도 항상 예의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어르신들께서는 항상 저에게 맏며느리감이라고 며느리 삼고 싶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어딜 가서도 꿋꿋하게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칭찬처럼 들려왔거든요. 저는 항상 성품이 바른 사람이 되고 싶었고 노력했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노력에 결실을 맺은 것일까요? 저는 정말 우연히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관계에서 언제나 진실된 태도를 보이려고 했고 그 부분이 크게 남편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우연히 비가 쏟아지는 아침 우산을 쓰고 급하게 버스 정류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길가에 고장이 난 듯한 보이는 차 한 대와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저는 그 차 가까이 갔어요. 남을 돕는다는 것은 저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아주머니께서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차량이 고장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보험회사 연락처를 아냐고 여쭤봤더니 아들 차라서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정비소를 찾아서 차량을 맡기는 일을 도와드렸죠. 덕분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약속에는 대차게 늦어버렸지만 그 아주머니께서는 어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던 찰나에 제가 천사처럼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아가씨 정말 고마워. 아가씨 아니었으면 여기서 아들 연락만 기다리면서 발이 동동 구르고 있었을 거야. 내가 아주 급하게 병원에 가야 했는데 덕분에 일이 빨리 해결된 것 같아. 내가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사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연락처라도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아니요. 저도 그냥 정비소에 연결해드린 것밖에 없는걸요. 아주머니께서도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하셨다면 혼자서 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꼭 밥 한번 살게. 이런 도움을 받고 그냥 지나치는 건 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 간곡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을 하시길래 손사래를 몇 번 쳤지만 결국 아주머니의 강권에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번의 선행이라 생각하며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았고 그렇게 아주머니를 잊고 지냈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아주머니셨어요.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셨고, 저는 밖에서 간단하게 밥 한 끼 먹겠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글쎄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식사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 자리에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있는 식사 자리에 정말 어색하게 껴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와중에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장대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그냥 지나칠 법한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도와준 수현 씨에게 너무 고마운 거 있지. 내가 밖에서 맛있는 거 사줄까 하다가 내 정성이 들어간 밥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집으로 초대했어. 혹시 불편한 건 아니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개눈감치도 먹어버렸어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어쩜 말도 이렇게 예의 똑 부러지게 예쁘게 할까? 그러면 내가 얼른 차랑 과일을 내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후식까지 배 터지게 먹고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경험이다 생각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만났던 남편에게 연락이 따로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왜 연락을 했는지 영문을 몰라서 의아했는데 무뚝뚝한 남편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서글서글하게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함이 생겼대요. 며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자꾸 눈에 밟혀서 따로 한번 만나고 싶다고 부담스럽지 않으면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부담스럽다는 생각보단 이런 인연이 닿을 수도 있구나 하는 신기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밥 한 끼 먹어보자, 싫으면 커피라도 마셔보자 하고 직진하는 것에 살며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이 34에 만난 귀한 인연이라 생각하고 만나게 되었고 세 번째 만남에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예의가 바르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것에 끌리게 되었어요. 지연 씨, 저는 수연 씨와 함께 미래를 그려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한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늘 수연 씨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가정에 충실하고 이해가 넘치는 사람이요. 저 역시 준호 씨가 진중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준호 씨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계속 만나볼까요? 저는 남편과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는 연애를 하는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기분을 살피며 그렇게 존중하는 만남을 이어갔어요.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운 적이 없었고 이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나의 인생을 함께 걸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양계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을 땐 그 누구보다 시어머니께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내가 바라던 며느리가 들어오게 된 것 같아서 기뻐. 내가 정말 평생 잘해줄게. 우리 서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보자. 우리 아들이 서운하게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일러 바치고 말이야. 알았지? 극진한 환대에 저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2년의 연애 끝에 36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아이도 둘이나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되었지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혼자 착각하며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 제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둘 보게 되었고 저는 점점 지쳐가게 되었거든요. 물론 결혼 생활이라는 게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현실이 이렇게까지 시궁창일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너무 피곤하고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요즘이야 뭐 육아휴직도 내고 맞벌이로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 없이 정부 지원도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집에 계신 어머니 밑에서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제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었어요. 이유식 단계부터 제 손으로 밥을 지어 먹이고 싶었고 정말 제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아이를 교육하고 싶었습니다. 그 덕에 남편을 만난 것도 있었으니까요. 항상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었어요.
게다가 첫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제가 둘째를 임신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내면 회사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가족들 모두 찬성했고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하면서 제 의견에 지지를 보내주셨기에 저는 단박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둘 키우다 보니까 부모가 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육아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 부담감을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었지만 더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댁에서 제가 아이 키우는 것에 간섭을 좀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자라온 환경처럼 예의범절과 바른 생활 습관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우리 시모는 애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꽤 육아를 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지 기억도 까마득한데 아무튼 우리 시모가 심심하다며 취미 한 가지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 매체에 너무 다양한 글, 정보, 자료가 올라오니까 거기에 푹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세대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뭐라더라? 정보에 마다 청구? 아무튼 뭐 없는 게 없다고 하더니 진짜인 거 있지? 내가 그 인터넷 덕분에 최신 트렌드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거 아니냐? 자기가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다면서 육아에 관련된 영상이나 글 같은 걸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한테 이런 게 좋다더라, 저런 게 좋다더라 하면서 살짝 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뭐 애엄마인데 그런 자료 하나 안 받겠어요. 애 데리고 다니면서 육아맘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맘카페에서 얻는 정보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 말이 다 맞다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춰 따라가야 한다고 제 육아 방식에 간섭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시죠? 내 아이, 내가 알아서 잘 키우고 싶지. 이리저리 남 말에 휘둘리면서 팔랑귀처럼 굴고 싶지는 않았어요. 특히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는 그럭저럭 시모도 경험자니까 하고 따라갔었는데 애들이 4살쯤 되고 난 뒤부터는 자기 방식이 맞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4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인생 첫 사회에 발을 디디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한들 친구들과의 교류도 필요한 거고 하니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시모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벌써부터 애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게 말이나 돼? 거기서 사고 같은 거 나면 어쩌려고 그런 기관에 돈을 주고 애를 맡기니? 요즘 어린이집 공짜예요, 어머님. 정부에서 지원 다 해주잖아요. 특별 활동 같은 것만 추가 비용 내면 되는데 보내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참나, 애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왜 애를 남한테 맡기냐 이 소리야. 집에서 같이 교감도 하고 이런 활동 같은 것도 하고 하면 좋지.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 저는 그래도 아이가 사회생활에 적응도 해야 하고 친구도 스스로 사귈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집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대로 된 예의범절을 배우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모는 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것을 반대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엄마인데 제가 보내겠다는데 시모가 뭘 어쩔 수 있겠어요. 하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고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아이한테 장난감을 치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니까 장난감 가지고 놀던 것들은 전부 정리를 하자. 제자리에 촉촉 정리합시다. 싫어. 더 놀고 싶단 말이야. 나는 밥 이따가 먹을래. 안 먹을래. 더 놀고 싶어. 안 돼요. 저녁 먹을 시간은 딱딱 지켜야지. 밥 먹고 조금 더 놀이할 시간 줄 테니까 지금은 치웁시다. 너는 애가 놀고 싶다고 하는데 왜 못 놀게 하니? 그리고 치우는 것도 말이다. 네가 치우면 되지 왜 우리 귀한 손주를 시키고 그래.
애가 아직 배가 안 고파서 밥 안 먹겠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네 시간에만 맞춰서 강요하는 건 아니니? 네 고집만 부리지 말고 우리 손주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기본적인 규율은 지켜야 한다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어린이집에서도 매일 점심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혼자 밥 안 먹겠다고 더 놀고 싶다고 떼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놀았던 자리는 정리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법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모든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는 법 아니겠어요? 어느 사회에 속해 있으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해내야 하는 법이잖아요. 아이고, 고작 몇 살이나 먹었다고 사회를 운운하면서 책임감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네 신세대가 아니다. 신세대들은 그렇게 육아 안 해. 아, 어머님, 여기서 또 신세대 이야기가 나와요. 네가 말하는 방식은 전부 우리 때나 쓰던 옛날 방식이다 이 말이야. 요즘 애들은 말이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법이야. 이럴 때는 그냥 너에게 냅두는 게 맞는 거라고. 애가 적당히 때도 쓸 줄 알아야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콧방귀 끼고 무시하면서 밥상을 차렸죠. 밥 다 차리고 나서 밥 먹으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자기 편든다고 아들이 제 말을 싹 무시를 하면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서 조금 큰 소리로 밥 먹으라고 말을 했더니만 시모가 저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얘한테 왜 큰 소리를 내고 그래? 우리 손주 놀라게. 오고 우리가 어제 장난감 가지고 더 놀고 싶었자요? 그럼 놀아요. 이 할미가 옆에서 밥 떠먹게 줄게. 그러더니만 밥상에 있는 아이 식판을 가지고 가서는 놀고 있는 애한테 떠먹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그 꼴이 너무나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애가 거실에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밥을 먹는데 그게 제대로 입에 들어가기나 하겠어요. 다 흘려가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요. 제가 열받아서 소리를 버럭 질렀죠. 이호석, 당장 여기 앉아서 밥 먹지 못해? 밥 먹을 때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얌전히 먹어야지. 엄마 무서워. 할머니 엄마가 화내. 아니 너는 왜 애한테 겁을 주고 그러니? 쓸데없이 이런 데다 힘 빼지 말어라.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애들이 밥 먹을 때 즐거워야 이 소화도 잘 되고 정서적으로도 좋다고 하더라. 너무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할머니 체크.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예의범절은 지켜야 하는 법 아니겠어요? 밥상머리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머님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어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건 나중에 크면 알아서 다 고쳐지는 법이다. 애들이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야. 요즘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규칙을 딱딱 지키면서 살아? 아유 너무 간섭하고 꾸짖기만 하면은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 너는 신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나 보다. 요즘 애들은 죄다 이런 거 알고 있던데 신세대답게 말끝마다 신세대 타령을 해대는데 여기서 끝이 나면 제가 왜 굳이 신세대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냈겠어요. 그 이후에는 완전 인터넷 중독자처럼 하루 종일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면서 이런 영상 저런 영상 다 보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는 저한테 틈만 나면 이거 봤냐 저거 봤냐 하면서 저도 모르는 트렌디한 이야기들을 줄줄이 늘어놓으면서 저를 무시하셨죠. 제가 뭐 모른다고 말을 할 때마다 그런 것도 모르냐고. 신세대가 아니다. 요즘 말하는 MZ인지 뭔지가 아니야. 하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거의 뭐 중독자 수준이었어요. 물론 젊은 감각에 저도 가끔은 놀라긴 했지만 시모 행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우리 집이 시댁이랑 진짜 가까웠거든요. 시부는 맨날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고 뭐 가끔 화투놀이 같은 거 하고 하느라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널널하게 남는 시모는 맨날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시간을 때웠어요. 손주 보고 싶다는 핑계로 말이죠. 하루는 저한테 저녁에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녁 시켜 먹는 게 좋으시겠어요? 전 사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드시고 싶은 걸로 시켜 먹어요. 아니다.
예, 우리 그럼 각자 먹고 싶은 걸로 시켜서 더치페이인지 뭔지 그거 하자. 요즘 신세대들은 더치페이가 필수라고 하지 않니? 나도 이제는 트렌디하게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들처럼 각자 먹고 싶은 거 알아서 시켜 먹자. 내가 그 배달 어플인지 뭔지도 깔아뒀다. 네? 굳이 식사를 하는데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 어머님 제가 그냥 사드릴게요. 가족끼리 더치페이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리고 1인분씩만 오는 배달집 별로 없어요. 아이고, 이제는 옛날 방식 버려야지. 요즘은 자립심도 중요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더 좋은 법이야.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신세대 트렌드라니까. 나도 요즘 말하는 젊은 할미 노릇도 좀 해보고 그랬자. 요즘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산다던데 너는 도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나보다 모르는 거야? 타박 아닌 타박을 주면서 꾸역꾸역 다 먹지도 못할 음식들을 배달시키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신세대도 신세대 나름인 거지. 음식 배달시켜 먹는데 굳이 그렇게 1인분씩 오지도 않는 음식을 각자 먹겠다고 더치페이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더 웃긴 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시연아, 나 이번에 새로운 채널을 봤는데 그 채널에서 말하기를 부부가 서로의 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대. 너도 용돈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자립심이 생긴다더라. 어머니, 저희는 서로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간간히 프리랜서로 외주 작업 들어오는 게 있으면 뭐 용돈벌이 하는 수준으로만 일을 하고 있어서 그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써야 하는데 각자 관리하고 생활하면 생활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지금이 딱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독립적인 게 대세야 대세. 나도 우리 아들한테 용돈 받아 쓰고 싶거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갑자기 용돈 이야기를 꺼내니까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슬쩍 심호편을 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용돈 받아 쓰고 싶다고 그랬다고? 하긴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용돈 받고 싶을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매달 50만 원이라도 챙겨드려야겠다. 어? 아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50만 원씩 용돈을 챙겨드리겠다고? 그럼 우리 친정은? 아니, 뭐 엄마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금전적인 부분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 그러니까 당신도 처가에 용돈을 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부업이라도 해서 용돈 드리는 게 어때? 집에서 뻔히 아이 돌보면서 쉬고 있는 걸 알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또 하고 싶은 말이 한 바가지예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세상의 중심이 저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처럼 저를 배려하고 제 의견에 충실하던 사람이 결혼 이후에 점점 변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물론 제가 아이들을 거의 터울 없이 출산을 하면서 다이어트도 못하고 자기 관리도 못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그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게으른 사람인 줄 몰랐지 뭐야. 아니, 출산을 한 지가 언젠데 도대체 그 살은 언제 빼는 거야? 평생 이렇게 뚱뚱한 모습으로 살려고. 아니, 내가 뭐 운동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서 살을 빼. 애 둘 키우면서 지지고 볶고 하느라 죽을 것 같은데 나한테 고생했다고 말은 못할 망정 살 가지고 뭐라 할 일이야?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꺼냈겠어. 오죽하면. 우리 침대 말이야. 더블 침대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이 살이 찌면서 공간을 다 차지해서 나는 거의 뭐 꾼퉁어리에서 자는 거 알고 있지? 불편을 짓겠단 말이야. 아, 이럴 거면 차라리 각밤을 쓰던가 침대를 더 큰 걸로 바꾸던가. 진짜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처가에 용돈 주고 싶으면 돈을 벌어라 한 소리에 자존심이 상해서 외주일을 가끔 받아서 집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던 일이 워낙 프리랜서로도 많이들 전직하는 직업이라서요. 그래도 일한다고 유세 떨 만큼의 돈벌이는 안 되어서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일을 끝내려고 했어요. 우리 친정집에서는 항상 가족들끼리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무조건 식사는 다 같이 해야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서 그랬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가 식탁 다 차려놨더니만 혀를 쯧쯧 차는 거예요. 밥상머리 앞에서 왜 혀를 차고 그래? 아유,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먹기만 하니까 살이 찌지.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혼자 먹어. 아니, 밥상 다 차려놨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라고 그래? 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았잖아. 아, 내가 일부러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해놨는데. 아, 됐어. 그냥 입맛 떴고 친구들이랑 나가서 먹을 거야. 지금 말하잖아. 그래서 아무튼 나 나간다. 혼자 밥을 먹으려니까 밥맛도 없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감정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그 이후에도 친구들과의 약속을 점점 늘려갔고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입맛이 없다는 둥 하면서 저에게 은근히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자신의 즐거움을 우선시하게 된 거지요. 주말에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나가서 놀다 오라고 하면서 자꾸 엇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열이 받아서 남편을 붙잡고 말을 했죠. 여보, 요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애들이 아빠랑 놀러는 언제 가냐고 궁금해한다고. 그놈의 가족. 언제까지 가족이라는 말로 묶어서 내 시간도 없이 지내야 하는 거야. 난 정말 이제 너무 짜증나. 연애 때부터 당신이 하도 가족 타령을 해서 왜 저러나 싶었다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놈의 예의범들도 그래. 사람이 조금 허물어져 살 수도 있는 거지. 매번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당신이야말로 너무 변한 거 아니야? 예전에는 뭐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해줬던 당신이 이제는 당신 즐거움, 당신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당신 자신밖에 없는 사람처럼 이기적으로 구는 것 같다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변했다고? 난 그냥 내 삶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뿐인 거야. 왜 항상 내가 희생하면서 당신을 위해 맞춰야 하는 건데? 우리는 가족이잖아.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너무 당신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참 지겹다. 난 내 자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신이 그걸 이해 못한다면 우리가 문제일지도 모르겠네. 난 솔직히 처가도 가기 싫어. 맨날 어디서 주워온 것 같은 풀떼기만 반찬으로 주면서 싸구려 입맛 강요하는데 처가에 가면 입맛이 뚝뚝 떨어진다고. 근데 당신도 그래. 맨날 어디서 몸에 좋다더라 하며 가지고 오는 것들이 웬 궁상 맞은 식탁인 것 같아서 밥맛이 뚝뚝 떨어진다고. 매일 식사를 차리면서 얼마나 남편의 건강을 생각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말이 저런 소리라니. 제가 여태까지 뭘 위해서 생각하고 달려온 건지 그 목표점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 친정집의 방식을 강요하려던 건 절대 아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느끼고 지겹다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큰 상처였죠. 저는 그저 잘해보려고 한 것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오게 된 것인지 자괴감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그렇게 풀이 죽어서 자존심 따위 없는 사람처럼 작아졌죠. 그 뒤에도 남편은 변하는 모습 하나 없이 점점 더 짜증이 늘어갔어요. 저랑 같이 밥이라도 먹는 날에는 내내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면서 반찬 투정을 했어요. 처가에서 맨날 이런 싸우려 반찬들만 먹고 살았으니까 평생 싸우려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야. 도대체 식당에서 나오는 것만큼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남들 먹는 밥상 같은 모습은 해야지. 이건 뭐 회사 구내식당보다 못한 거 같네. 지금 우리 부모님 입맛까지 싸잡아서 욕하는 거야? 평생 싸구려 입맛에 길들여져 있다고? 이게 얼마나 건강한 식탁인데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진짜 짜증이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제가 차려주는 밥이 귀한 줄도 모르고 막말을 해대는 꼴이 배가 불러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당당하게 파업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밥 안 하겠다고요. 남편 보고 밥 네가 챙겨 먹어라 하니까 아주 살판났대요.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신나 죽더라고요. 근데 남편과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세대 타령하는 시어머니 때문에도 미칠 것 같으니까 정말 하루하루 눈 뜨는 게 싫을 정도였어요. 하루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는 요즘 유행하는 옷이란다 하는데
우리 시모 칠순이 코앞인데 말이죠. 정말 요즘 애들이 입을 법한 딱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고 롱스커트까지 입은 거예요. 그것도 어울리는 나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모는 옷 입는 거에 나이가 어디 있냐고, 편하게 잘 맞고 잘 어울리면 그만 아니냐고 하는데 진짜 주책이지 뭐예요? 어울리면 말을 안 했죠. 근데 시모 칠순이 코앞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정엄마랑 시모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가 시모보다 딱 생일이 한 달 빨랐어요. 저도 외동, 우리 남편도 외동이었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 양가 부모님 칠순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사실 우리 친정에서는 팔순도 아니고 칠순을 왜 챙기냐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고 팔순 잔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모가 자기 칠순 잔치를 엄청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을 딱 하는 순간 괜히 타오르는 괘씸함에 우리 친정엄마도 칠순 잔치 해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시모는 해주고 우리 친정엄마는 안 해주면 서운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이번에 우리 엄마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칠순이시니까 칠순 잔치 어떻게 할지 슬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장모님은 안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웬 칠순 이야기를 꺼내? 어머님이 칠순 잔치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우리 엄마도 챙겨서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구는 해드리고 누구는 안 해드릴 수 없는 거잖아. 아니 우리 엄마 해주는 거야? 엄마가 원했으니까 해주는 건데 장모님은 왜 끼우냐 이거지. 장모님이 안 하시겠다고 거절까지 했는데 굳이 그거 해드려야 해? 우리 엄마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고 했겠어? 엄마도 우리 부담될까봐 안 하겠다고 한 거겠지. 칠순잔치 열어드리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입 꾹 다물고 있는데 그 꼴이 참 보기 싫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정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지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일단은 남편에게서 떨어진 정을 회수하는 것보다 칠순잔치가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친정엄마 생일이 한 달 빠르니까 양가 부모님 모두 한정식 집에서 비싼 정식 시켜 먹고 생일 케이크 불고 하면 되겠지 싶어서 우리 엄마 칠순 잔치부터 먼저 예약을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시모는 성대하게 하고 싶다고 했지만 앞으로 팔순이 다가올 거고 팔순 때 진짜 크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요즘 칠순 잔치를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한정식 집에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우리 친정엄마 먼저 예약을 하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지요. 주 수입원이 남편이었으니까요. 우리 엄마 그 옆 동네에 유명한 한정식 집 있잖아. 거기서 칠순잔치 예약해뒀어.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어머님 칠순도 거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룸 예약한 비용이랑 식대는 이 정도 나온다고 견적 받아왔어. 케이크는 맞춤 제작하는 곳을 알아보고 있고.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 우리 엄마 말 못 들었어? 이런 건 각자 자기 돈으로 챙기는 거지. 지금 설마 장모님 칠순잔치 비용 나보고 내라는 거야? 장모님이 굳이 안 하시겠다고 했던 칠순잔치 당신 욕심이 꾸역꾸역 하는 거면서.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애 키우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벌이도 없는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 칠순잔치를 다 해드려. 장모님도 그 사정 다 아니까 칠순 챙기지 말라고 한 거겠지. 그럼 장모님 말대로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왜 꾸역꾸역 맞춰서 하려고 하냐고. 예약 다 했으니까 당신이 결제해줘. 정말 입 꾹 다물고 대답 안 하는데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지네 엄마만 엄마고 우리 엄마는 엄마도 아니래요. 너무 열이 받았죠. 아무튼 남편에게 통보해놓고 일부러 칠순 잔치 이야기도 안 꺼냈어요. 친정엄마 생신 3일 전에 한정식 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예약 확인할 겸 인원 추가할 사람이 있어서 변경하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한정식 집에서 예약금을 안 내서 취소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싶더라고요. 뭔가 잘 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맞는데요. 예약금 보내달라고 연락드렸더니 칠순잔치 취소됐다고 예약 취소해달라고 하셨어요. 남편분께서 직접요. 저는 일을 가면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했죠.
당신 우리 엄마 칠순잔치 예약금 걸어달라고 했더니 취소한 거 사실이야? 진짜 당신이 취소했어? 맞아. 이야기한다는 걸 깜빡했네. 그거 예약 안 했어. 왜 당신 마음대로 취소를 하고 나한테 말도 안 해? 이게 맞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칠순잔치를 왜 그렇게 비싼 한정식 집에서 해? 솔직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어머님 칠순도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같은 데서 하면 비교 당할 일도 없고 좋잖아. 장모님 입맛은 싸구려잖아. 맨날 우리 6.25 때나 먹던 음식 같은 거 해 드시면서 그렇게 비싼 거 드시면 탈난다고.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미친 거야? 내가 뭘? 사실만 말한 건데 내가 뭘? 솔직히 돈 아까워. 그리고 우리 엄마는 성대하게 하고 싶다고 친구들 다 부를 거라고 해서 호텔을 예약했어. 진짜 기가 막혀서 어머님 칠순자치로 호텔에다가 예약했다고?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니? 미쳤다 미쳤어. 잔치 같은 것도 급에 맞춰서 하는 거지. 장모님은 네가 성의껏 집에서 밥 차려서 대접해. 솔직히 올 사람도 몇 명 없잖아. 끽해봐야 우리 가족 4명에다가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누가 있어. 6인분만 차리면 되겠네. 이모님네도 오신다고 했어. 그러면 이모님네까지 당신이 차리면 그만 아니야? 제가 진짜 열이 받고 분한데 주 수입원이 남편이니까 돈이 없어서 그 한정식 집에서 칠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친정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상 차려서 대접을 했는데 그 자리에 남편놈 야근이라고 안 온 거 있죠? 진짜 너무 서러워서 이모 붙잡고 엄마 붙잡고 막 울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모한테 신세대 타령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막 다 쏟아냈지요. 그랬더니 우리 사촌, 그러니까 이모 딸이 저한테 슬쩍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기가 막히다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퉁퉁 부은 눈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시모 생파 어디서 하냐고 제가 준비를 좀 해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미심쩍은 눈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우리 친정엄마 생신 때 해드리려고 준비했었던 리스트 쫙 보여주면서 시모 생신 호텔에서 성대하게 한다는데 이왕 돈 쓰는 거 꼴리지 않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만 남편이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이번에 당신 능력 한번 보게 이러는 거예요. 얄미운 새끼. 그래서 저 진짜 이를 갈고 준비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가장 발빠르게 돌아다닌 순간을 꼽자면 시어머니 칠순잔치를 준비하던 그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칠순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호텔에 조금 큰 룸을 빌렸더라고요. 거의 30명 수용 가능한 룸이었어요. 거기에 시모 친구들부터 시부 친구들의 친척들 다 모이게 됐는데 우리 시모가 저한테 절대로 술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시부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를 갈고 준비했는데 시모 말을 듣겠어요? 테이블마다 술 척척 깔아놨지요. 우리 시부는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이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 술을 준비했어. 내가 술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잖니? 어머, 제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호텔 측에서 술 없으면 되겠냐고 깔아준 건데 왜 저한테 성질을 부리고 그러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멈춰서야 되겠어요? 제가 시부랑 시부 친구들이 앉는 테이블에 뭘 준비해놨냐 하면 바로 화투패를 깔아두었다 이겁니다. 시부가 그냥 엄청나게 신나서 칠순잔치고 뭐고 술 마시면서 화투 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 미쳤어? 우리 아버지가 화투 좋아하는 거 알면서 지금 저 테이블에 화투를 깔아둔 거야? 여보,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기대 아주 잔뜩 해도 좋다고. 남편이 얼빠진 얼굴을 한 그 순간 서빙하는 사람들이 싹 들어왔는데 원래 호텔에서 잔치 같은 거 하면 정장 입은 사람들이 음식 나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미리 이벤트 업체에 부탁을 해서 호텔 직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입고 왔는지 아세요? 혹시 바니걸 의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영복 같은 거에 토끼 꼬리 달린 야시시한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서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랑 시모랑 뒤집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또 무슨 꼴이야?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모르겠네.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단장 치우지 못해. 어머님,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거래요. 어머님이 하도 신세대 타령, 트렌드 타령 하시니까 신세대답게 준비해봤어요. 어머님이 외국 결혼식 영상 보여주시면서 신부가 짧은 미니드레스 입은 게 멋있어 보인다고 하시길래 저도 어머님 트렌드에 맞춰봤어요. 외국에서는 저런 의상 입고 서빙하는 게 최고로 핫한 거라던데요. 어머님, 핫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시모가 부들부들 떠는데 친척들이랑 시모 친구들이 전부 남새스럽게 이게 뭐야 하면서 다들 인상 쓰더라고요. 나이들이 칠순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클럽에 나가면 볼 법한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서빙을 하고 있으니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시모가 그 자리에서 저한테 체면상 욕을 할 수도 없고 부들부들 거리는 거 보면서 저만 속으로 낄낄거렸지요. 거기다가 칠순잔치 때 시모가 트로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명 가수라도 하나 섭외해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어머님, 핫하게 제가 축가도 하나 섭외했어요. 아휴, 그래? 가수는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로다가 섭외했냐? 누구 했냐? 요즘 인터넷에서 엄청 핫한 사람이라는데 우리 어머님이 또 신세대니까 아실 수도 있겠다. 어머, 저기 나오네요. 제 말이 끝이 나는 순간 룸에 불이 딱 꺼지면서 갑자기 미러볼이 윙윙 돌아가며 화려한 조명이 켜졌다 꺼졌다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놀래서 시모가 이게 뭐야 하고 난리가 났죠. 그 순간 홀에 뿜빰뿜빰 하면서 소위 말하는 클럽 음악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클럽에서 일을 하는 DJ를 불렀거든요. 칠순잔치에 이게 웬 DJ를? 그 사람도 어색하게 할머니들 모시고 EDM이라고 하는 클럽 음악을 막 틀어대는데 시모 친구들이 귀 먹겠다고 귀청 떨어진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그냥 화딱지나 치겠네. 네가 아주 내 칠순잔치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 이러고도 나중에 내 얼굴을 멀쩡히 볼 수 있을 줄 알아. 어머님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어머님 기분 좋으시죠? 이게 바로 MZ 세대들이 생일 파티하는 법이래요. 우리 어머님 신세대니까 너무 즐거우시죠? 바니걸 의상 입은 여자들이 술병에 폭죽 같은 거 꽂아서 서빙하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시모가 다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클럽 음악이 하도 시끄럽게 나오니까 시모 말이 묻히더라고요. 클럽 음악 공연이 끝나고 다시 불이 켜지니까 시모가 저한테 미쳤냐면서 뺨 한 대 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 생일인데 망쳐서 분하다 이런 거겠지요. 하지만 저라고 그냥 멍청하게 당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시모가 손을 올려치는 그 순간 제가 딱 그 손 막았습니다. 어머님, 아직 화를 내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신세대 어머님이 좋아하실 마지막 선물이요. 아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고? 너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는 거야?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 당장 다 때려치우라고. 저 사람들도 다 내보내라고. 이런 짓 하려고 맡겨달라고 한 거야? 당신 진짜로 미쳤어? 시부는 술 먹고 화투 치느라 정신없지. 시모랑 남편은 씩씩거리지 분위기는 개판났지. 아주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때 호텔 직원이 저한테 제가 주문 제작한 케이크를 가져다 줬고 촛불이 예쁘게 불타오르는 걸 보면서 시모 얼굴 가까이에 들이밀었어요. 어머님, 촛불 끄셔야죠. 소원도 하나 싹 피우고 후 하고 부셔요. 내가 지금 이거 풀게 생겼어. 너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야 뭐야? 어머님, 저 안 부시려고요? 그럼 제가 불어야죠 뭐. 허우. 촛불까지 제가 꺼버리니까 남편이랑 시모랑 아무 말도 못하고 벙쪄 있더라고요. 어머님, 여기에 꽂혀있는 깃발 한번 뽑아보세요. 여기에 제가 준비한 생일 선물이 들어있거든요. 또 생일 선물이라는 말에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깃발을 싹 뽑더라고요. 거기서 뭐가 나왔게요? 그저 그런 평범한 생일 케이크였으면 돈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거기서 나온 건 바로 이혼설이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생일 선물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랑 시모랑 둘 다 이혼 서류를 보면서 기겁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게 나올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 하셨겠죠.
이혼 서류가 생일 선물이라고? 이게 진짜 무슨 짓이야? 이혼이라니. 당신 진짜 머리가 뭐 할까다 돌아보는 거 아니야? 이런 꼴을 겪고도 이혼을 안 하는 거야말로 했다다 돈 거지. 보면 모르니? 이혼하자고 이혼. 저 이혼 도장 찍겠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한 행동이라는 거야 이게 정말? 그래, 내가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그동안 애들 육아에 간섭한 거, 네 놈이 우리 친정 무시한 거, 나 몰래 어머님한테만 용돈 드린 거 전부 이혼 사유로 접수될 수 있다고 하대. 내가 그동안 가정에 기여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살림하고 육아한 것도 기여도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재산분할 받는 거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 잔소리야 무시랑 하대를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니까. 그래서 내 생일날 이런 짓을 했대 이거야. 예의가 바른 것 같아서 며느리 삼았더니 아주 이거 개차반 중에 개똥차반이구만. 그래서 제가 술 먹고 화투 치면서 시모 생일에는 관심도 없는 시부를 가리키며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사람도 예의를 밥 말아 먹은 것 같네요. 하고 전곡을 찔러버렸더니만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지들도 알거든요. 시부가 얼마나 개차반인 망나니인지 말이죠. 아무튼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고 계산서 딱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계산서 받아든 남편놈이 기겁을 하대요.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뭘 먹었다고 값이 이렇게나 비싸게 나온 거야. 호텔이잖아. 이벤트 회사에서 고용한 저 바니걸들 1인당 7만원씩, 축가한 DJ 30분 공연에 100만원, 그리고 식대랑 술값이랑, 잠깐만, 술은 뭐 호텔에서 깔아준 거라며. 근데 돈을 내야 한다고. 호텔에서 깔아준 건 맞는데 공짜는 아니죠. 마시면 돈을 내야겠죠? 저 아버님이 좀 많이 드시긴 했네요. 남편이랑 시모랑 둘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저는 둘이 아무 소리 못하고 덜덜 떠는 거 보면서 비웃음을 팍팍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왔지요. 그날 저녁에 뭐 친정으로 남편이 찾아와서는 우리 엄마한테 따지고 들대요. 장모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어머니 생일 파티를 이렇게 망칠 수 있냐고요? 마누라가 예의를 밥 말아 먹었다고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제가 살면서 이렇게 황당한 일은 또 처음입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가정교육을 네가 감히 우는애? 그래, 예의 밥 말아 먹었다. 그래서 나는 리쌈밥도 얻어먹으면 안 되는 싸구려 입맛 따진 사람이야. 너 이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예의를 우는애? 우리 딸이 이혼하겠다는데 찾아온 건 예의 있는 행동이냐? 그러면서 저녁 식사 차린다고 무친 나물 된장 무침을 남편 얼굴에 있는 대로 다 집어 던지셨어요. 그 소리에 놀란 아버지도 나오셨다가 남편놈 얼굴 보고서는 씩씩거리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놈이 여길 왜 나타나? 이혼하겠다는데. 귀하게 키운 내 딸인데 어디서 싸구려 취급을 하고 앉아있어? 너 같은 자식 사위 아니다. 내 딸 이혼시키고 우리가 데리고 살 거니까 당장 꺼지지 못해. 이 연병할 놈. 소리를 지르시면서 분에 모시겨 남편놈에게 발길질을 하셨습니다. 남편놈 그 모습에 잔뜩 쫄아서 줄행랑치고 말았지요. 결국 저랑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도 뭐 그 꼴 다 봤는데 저랑 살고 싶겠어요. 그래, 재산분할이나 톡톡히 해놔라.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털어갈 거니까. 니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분할을 해달래. 결혼하고 돈도 안 벌어왔으면서. 돈 못 준다고 난리치다가 법원에서 재산분할 똑 떼어주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한테 돈 주는 게 아까워서 빙언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딱 잘라서 내 돈 내놔 아니면 압류 신청할 거야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놈 울며 겨자 먹기로 저한테 돈 물어주고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시모 저를 찾아와서 나중에서야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좀 너무 했던 것 같긴 하다. 지금이라도 그니까 서로 화해하고 지 성인이 되어서 다시 잘 헤쳐나가 보자. 재산 그거 다시 합쳐야 큰 돈 되지 않겠니? 어머님, 저한테 사과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어머님께 예의를 차리느라 못한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아이, 그래. 서로 앙금이 있으면 다시 지금 다 풀자고 하고 싶었던 말이 뭐니? 어머님, 여럿이나 잡수세요. 합치긴 뭘 합쳐. 이혼해서 속 시원한데. 가세요. 제 눈앞에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만 아주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뒤에 침까지 뱉어주고 싶었지만 그건 또 제 안에 있는 유교 사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사촌 동생에게는 제가 시원하게 비싼 밥 사줬습니다. 저한테 신세대식으로 칠순잔치를 해주라고 언지를 안 해줬으면 이번에도 똑같이 당하고 또 참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촌 덕분에 시원하게 복수하고 이혼까지 마무리 짓게 되었으니 참으로 속 시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를 빼앗은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참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제 인생 앞으로 꿋꿋하게 사이다 날리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